네, 논리 게이트 사장 이제 논리 게이트 우리가 이진수 그다음에 그 디지털 코드 그다음에 이제 논리 게이트 그다음에 논리 회로 중간에 이제 뭐 논리 연산 있겠죠. 이제 우리가 그 이진수 체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코드 했고 논리 게이트 논리 게이트 첫 번째가 낫 게이트하고 버퍼 게이트입니다. 낫 게이트 이미 초등학교 컴퓨터 뭐 수업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또는 논리 연산 뭐 이런 거에서 이게 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건데 또 컴퓨터 수업 같은 데서 또 이런 것들을 또 하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을 갖는 게이트죠. 그래서 입력이 1이면 출력은 0, 입력이 0이면 출력은 1로 하는 그러한 게이트입니다. 논리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논리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는 A 바 또는 A 다시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낫 게이트와 버퍼 게이트를 이제 스위칭 회로, 뭐 트랜지스터 회로, 그다음에 7074 핀 배치도로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낫 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버퍼 게이트는 입력된 신호를 변경하지 않고 입력된 신호 그대로 출력하는 게이트죠. 그래서 단순한 전송을 의미한다. 진리표는 이러합니다. 진리표는 0은 0으로 보내고 1은 1로 내보내줍니다. 동작 파형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논리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논리식은 F는 A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핀 배치도 IC7407 핀 배치도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낫 게이트와 버퍼 게이트를 이제 그 세 가지 상태 버퍼 세 가지 상태 출력이 3개 레벨 하이 로우 중에 하나를 갖는 이런 논리 소자 세 가지인 경우에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죠. 입력이 2개일 경우에 입력이 모두 1인 경우에만 출력이 1이 되고 입력 중에 오프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출력은 0이 되는 그러한 게이트입니다. 엔드 게이트. 0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죠? 입력 중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은 0입니다.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 되는 겁니다. 논리 기호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요. 논리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드 게이트, 낫 게이트, 버퍼 게이트, 그다음에 엔드 게이트를 스위칭 회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불이 들어올 때 그죠? 둘 다 1, 1 그죠? 온 상태가 되어야지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죠. 스위칭 회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의 기본 개념 뭐 3, 그러니까 입력이 3개일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다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0이죠. 입력이 전부 다 1일 때만 그죠?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작 파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어려운 거 없죠? 전부 다. 논리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논리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7411 핀 7411 IC 7411에서 핀 배치도는 이제 사실은 그 요새 인공지능을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이런 현재 이런 논리 게이트, 그러니까 논리 연산 이것도 사실 인공지능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엔드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엔드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되게 인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입력 엔드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자동차 좌석 벨트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온이 되어야지 띵띵 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오화 게이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오화 게이트. 입력이 모두 0인 경우에만 출력은 0이 되고, 입력 중에 1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은 1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 0일 경우에만 0이고 1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1이 되는 이것이 오어 게이트죠. 동작 파형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논리식은 F는 2, 그다음에 논리 기호는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오어 게이트에서의 회로 표현, 그죠? 스위칭 회로, 트랜지스터 회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7432 이런 것들은 이제 북 있죠. 그 북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오어 게이트 회로 표현과 IC에 대해서 3입력이죠. 입력이 3개일 경우에 그죠? 1이 하나라 있으면 다 출력은 다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파형으로 나타냈고 논리식은 이러합니다. 논리 기호는 이렇고요.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해줄 수 있죠. 오어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뭐 이렇게 열리면 그죠? 오프가 되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출입문과 창문에 설치된 센서 중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 하이로 출력하고 닫혀 있을 때는 로로 출력해가지고 이거를 오화 게이트로 해가지고 하나라도 그죠? 하나라도 열리면 하나라도 열리는 걸 1로 잡았나? 하나라도 열리면 경보가 발생하는 거죠. 열리는 거를 1로 그죠? 그렇죠. 문이 열릴 때를 하이로 출력을 시켰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세 가지가 다 닫혀야지 이제 로우가 돼가지고 경보가 울리지 않고 하나라도 열리면 경보가 울리는. 그래서 오화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침입 품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은 뭐 딥러닝이다 또는 머신러닝이다 이것만 되게 집중적으로 마치 인공지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인공지능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디지털 논리, 이제 논리 연산, 논리 회로 이것도 인공지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 네. 인공지능 그 과목을 뭐 우리 개설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는 인공지능이 뭐냐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논리, 디지털 논리도 사실은 인공지능의 한 부분입니다. 난드 게이트죠. 낸드 게이트라 그래서 입력이 모두 1인 경우에 출력은 0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출력은 입력이 모두 1이면 0이에요. 나머지는 다 1이다. 입력이 둘 다 1일 경우에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엔드 게이트와 반대로 작동하는 게이트다. 그래서 not and의 의미로 난드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논리 기호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이 난드 게이트. 난드 게이트의 기본 입력이 나오고요. 난드 게이트의 IC 7400하고 7410 핀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어 게이트가 있죠. 노어 게이트. 노어 게이트는 입력이 모두 0인 경우에만 입력이 모두 0인 경우에만 1이 되고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 있는 경우 출력은 다 0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어 게이트와 반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 or라는 개념으로 노어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진리표와 동작파형, 논리식, 논리기호는 이와 같습니다. 3입력일 경우에, 그죠? 3입력. 모두 0일 경우에만 1이 나온다. 1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 된다. 노어 게이트. 논리식은 이와 같고, 논리기호는 이렇습니다. 7402 IC 칩하고 7427 핀이 노어 게이트를 들어간 그런 IC 칩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죠. 이제 뭐 인공지능 공부하면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이거가 역사적으로 어떤 큰 획을 그어요. 그래서 한때 그 인공지능 역사에서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어떤 그 사건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인공지능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자, 홀수계의 1이 입력 경우에 출력은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홀수계의 1, 홀수계의 1이 있을 때는 1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입력 중 하나가 1이면 출력은 두 개 중 1이 들어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들어오면 1이 되고, 두 개 입력 모두 0이거나 두 개, 그러니까 입력이 0이거나 1이거나 둘 다 이렇게 같으면 이렇게 0이 된다는 그런 거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의 그 논리 기호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IC 7486핀이 7486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기본 입력이라고 입력이 이렇게 돼요. 다 같으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이 짝수계일 경우죠. 1이 짝수계일 경우에는 0이 돼요. 1이 홀수계일 경우에는 1이 되는데 1이 짝수계일 경우에는 0이 돼요. 이것도 짝수계이기 때문에 0입니다. 1이 홀수계일 경우에만 1이다. 1이 짝수계일 입력 3입력 중에서는 논리식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논리기호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익스클루시브 노 게이트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5까지만 하죠. 오늘 수업은. 우리 학생들 지난주 우리가 과제 낸 거, 지난주 과제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한 학생인데 그거 제출 안 하면 그거 결석인데 결석 처리해요. 강의는 다 들은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쓰기가 어려운가 보죠. 자기소개서 좀 편하게 쓰라고. 자기소개서를 보통 우리가 이제 쓸 때 우리가 과제 보내온 것 중에 여러 학생들이 뭐 자유롭게 쓰라고 해서 자유롭게 썼지만 교수님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학생들이 뭐 상당히 또 여러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목적을 갖는 글이잖아요. 자기소개서는 목적을 갖는 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대에서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취업하니까 뭐 이제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니까 이제 쓰고 그런데 사실은 문서 작성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서를 쓸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이 그런 겁니다. 회사에 가면 뭐 회사라고 하는 거는 공기업이 있고 뭐 사기업이 있고 그렇죠. 공기업을 가든 사기업이 가든 또는 뭐 공기업을 좀 더 확장시켜서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는 더 심합니다. 일보다도 오히려 일 자체보다도 문서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업은 굉장히 효율성을,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일은요, 모든 비즈니스는 모든 업무 처리는 뭘로 한다? 문서로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문서로 합니다.
그 문서에는 그런데 문서는 뭐가 필요한가? 격식과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격식과 논리가 필요하다. 문서 작성은 이제 격식이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의 그 내용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의 문서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냐? 사단논법이 들어가요. 사단논법이 들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공대가 지금 그런 거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업도 뭐 내가 대학 졸업할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이 한국전기통신공사였습니다. 근데 공기업 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은 공무원처럼 근무하고 연봉은 무슨 대기업처럼 연봉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있어가지고 공기업들을 갔죠. 그런데 그 공기업이 지금 민영화됐어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식회사 KT가 돼가지고 어느 해인가는 5천 명인가가 정리해고가 됐죠. 그래서 그 공무원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처럼 직업 안정성, 직장 안정성과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갔는데 아니 그거 보고 갔는데 공기업이 사기업이 돼버리니까 그거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옛날에 한국방송통신공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식회사 한국방송이 됐죠. KBS. 사실상 그런 옛날에는 철도청이었어요. 철도청이었고 그러다가 철도공사가 됐고 지금은 주식회사 한국철도죠. 물론 정부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시 SRT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세예요. 민영화라고 하는 대세. 그러니까 10년 후에 지금의 공기업이 계속 공기업이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도 상당 부분 민영화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민영화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인프라, 전력 공급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 민영화는 안 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민영화했습니다. 뭐 남부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분야들이 민영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공기업의 민영화는 대세입니다. 계속. 지금 뭐 주식회사 포스코 그것도 옛날에는 포항제철공사였습니다. 공기업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SK텔레콤도 사실 공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공사라고 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KT가 됐듯이 SK텔레콤도 원래는 한국이동통신공사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영화된 거죠. 모든 그런 기업에서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가 되고 나면 제일 심하게 들어오는 것이 업무 평가거든요. 업무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업무에 있어서 성과를 가졌는가 이 평가가 되게 빡빡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공무원과 공기업은 관건이 승진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승진하는 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승진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어요. 공무원 또는 공기업은. 근데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업무 평가를 하죠. 매년 업무 평가를 해서 업무 평가에 입각을 해서 업무 평가에 입각을 해서 연봉을 책정해 버리니까요. 연봉제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업무 평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뭘 보고 하겠어요? 성과가 무엇에 입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문서화한다 그랬잖아요.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업무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공대생들이 회사에 가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자기의 업무를 문서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업무를 문서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이제 개발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갔는데 개발팀에 있지 못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생산팀에 있다, 품질관리팀에 있다. 그건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응? 그런 거는. 실제로 우리 제자 중에 어떤 애가 개발팀에 넣어줬는데 개발팀이 아니고 품질관리팀에 갔어요. 아, 얘가 회사에서 너무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거기 전무이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입이 돌아가 있더라고. 응? 입이 삐 돌아갔어. 그래서 막 품질관리팀에서 그 개발실에 막 와서 끊임없이 묻고 엄청나게 자기가 다시 엔지니어로서 인정받으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참 안타깝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펙 쌓기만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보는 거는 사실 스펙 아니고 스펙은 참고 잘하거든요. 어쨌든 회사에 가서 일을 했을 때 네가 당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단답식으로 말을 합니다. 보통 공대 출신들이 단답식으로 뭐 했습니까? 아,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딥러닝 모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끝.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4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배경, 문제제기, 해결책, 기대 효과. 기승전결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김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죠. 예, 저는 그 인공지능 딥러닝 모듈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어떠한 것들은 우리 자체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문제제기죠. 배경, 우리 회사는 온 회사의 힘을 기울여서 어떤 일에 힘썼습니다. 배경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술은 있는데 어떤 기술은 없어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의 부족한 기술의 중심은 이런 것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딥러닝 모듈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끝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제 이 연구 기술이 개발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회사는 아마 이러이러한 점에서 유익을 얻을 겁니다. 나의 해결책을 얘기했고 그랬을 때 얻는 기대 효과. 4단원법이죠. 배경, 문제제기, 해결책, 기대 효과. 기승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구사할 줄을 몰라요. 미스터기 뭐 하고 있어? 논리회로요. 미스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논리게이트요. 이런 것들이 그 우리들 자신의 몸값, 우리들이 일을 한 거에 대한 아주 나쁜 평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안 올라가요. 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때 정리해고할 때 누구를 자를 거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내보낼 거냐. 우리 같은 대학 동기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너무 대우전자에 들어갔는데 옛날에 대우전자는 괜찮 대기업이었죠. 대우전자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빨리 40도 되기 전에 이렇게 잘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ROTC 출신인데 보통 항상 대한민국 군대는 초급 장교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전역하는 초급 장교들을 보고 야 장기 근무 지원해라. 장기 근무 지원해라.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ROTC는 이제 그 당시 27개월 근무하고 이제 제대를 하는데 야 3년 더 추가 근무 지원해. 5년 추가 근무 지원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친구는 제대할 때 아무도 추가 근무 지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이게 말이 그 논리가 없어요. 넌 뭐해? 땅파유?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모든 비즈니스는 문서화한다는 겁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문서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했다. 그 왜 개발하냐?
그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거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 막 이런 그 논리가 반드시 시작이 되고요. 그거를 문서의 격식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 이만큼 중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이 이 정도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알아줍니까? 또 대학원 그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좀 있겠죠.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에 가서 모든 대학원생의 결과물은 뭘로 나타내는가? 논문으로 나타냅니다. 대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벙벙 날아다니고 했어도 논문이 없으면 그 대학원생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대학원생이 되는 거죠. 대학원생의 석사, 박사 과정에서 남는 것은 한 가지 논문입니다. 논문을 쓰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대학원생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모든 처리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학원생은 논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면 우리 공대생들이 문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자기를 소개해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누굽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일단 격식은 빼고 써보라 그랬죠. 격식. 자기가. 그래서 왜 문서화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보통 격식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거죠. 캐릭터가 있고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나의 캐릭터가 있고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품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인성, 무슨 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써야 되죠.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인물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보통 자기 부모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아버지는 근면성실해요. 엄마는 인자하고 자유롭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 내가 이러한 부모님의 어떤 그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점이 당신네 회사에 일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보통 회사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조직, 그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디스플레이 회사에 될 것 같다. 디스플레이가 뭐 전방 산업도 후방 산업이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그 자체도 있지만은 무슨 소재를 연구하는 디스플레이 소재를 연구하는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또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또는 다른 완성품 뭐 컴퓨터 모니터를 만든다 아니면 뭐 TV를 만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맞게 얘기를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에 간다 그러면 나의 유전적 형질이 그 당신네 소재 회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고 또 목적이 있는 글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무슨 반도체 불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LED 깜빡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후천적인 어떤 그 인성이 형성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발 이럴 때 이렇게 네거티브한 걸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뭐 형제들 가운데에서 뭐 왕따를 당하여 형으로부터 좀 이렇게 미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형하고 많이 싸운 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형하고 많이 싸우면서 내가 굉장히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좋다는 얘기를 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전제를 막 그런 걸 쓰는 거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아, 어릴 때부터 형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지만 그러나 커서 형과 화해하고 형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 취지는 형하고 관계에서 사회성이 길러졌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을 가졌다. 그걸 쓰고 싶은데 거기에 쓸 때 전제를 쓸데없이 부정적인 그런 전제를 쓸 필요는 없다. 절대로 부정적인 전제는 쓰지 마라. 그래서 첫째는 이 태어날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거를 쓰는 것이 이제 한 파트입니다. 두 번째 자라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내가 그 어떤 인간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걸 쓰는 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파트 자연인으로서의 나,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사회성,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가진 나. 세 번째는 공교육이 있어요. 교육에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회사에다가 뭐 디스플레이 소재라고 한다면 난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을 했는데 응? 어떤 물질 가지고 화학 무슨 전해질 가지고 실험할 때 그거 되게 재밌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화학적인 실험 이런 거 되게 좋아했구나. 뭐 대학에서 와서 보니까 화학공학을 전공한 김장석 교수님이 굉장히 나는 호감 있게 느껴져서 그분의 과목을 잘 들었다든지 소재 회사에 가면 소재에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그 공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초, 중, 고 대학교 중에서 또는 장비 회사에 갔다고 한다면 그 이제 어떤 그 장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케닉스 그죠? 난 어렸을 때부터 막 시계를 막 뜯어보고 막 이런 거를 막 응? 했는데 학교에 가서 실제로 어떤 그 기계를 만들어서 출품한 과학 전람회에 나갔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거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격식 첫 번째 자연인으로서의 나, 그다음에 후천적인 후천적으로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어떤 나의 성품. 세 번째는 공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되어진 나를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뭐 인턴십을 했다든지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게 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그곳을 염두에 두고 써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취업하는데 뭐 축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축가다가 뭐 인대 끊어졌는데 뭐 그 아픔을 딛고 뭐 이렇게 뭐 인내심을 갖고 뭐 이런 얘기 별 관련이 없으니까 그죠? 소재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거기에다가 뭐 자기 경험을 갖다가 뭐 하나로마트 가서 뭐 그 인포메이션에서 뭐 서빙한 거 이런 거 적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주제는 핵심 주제는 이제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이제 나타낼 때 그런 격식을 이렇게 가진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폼을 주면 그 폼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안 줬을 경우에는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격식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다라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출석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첫째 과제를 다시 한 번 더 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첫 번째 저거는 정하세요. 자기가 내가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에 간다 또는 뭐 내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간다 또는 내가 뭐 아니면 디스플레이 가지고 또 완성품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가지고 완성품 TV, 네. OLED TV 회사에 간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설정을 하고요. 그 설정에 맞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천성, 나의 천성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그런 제출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게 쓰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격식 중에 이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의 성품, 세 번째는 공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다 그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경험, 교육 외에 공교육 외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또는 어떤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게 공부한 자료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면 좋은데 과목별 게시판이 있나? 포탈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그거는 내가 그 포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출석 과제로 그 자기소개서를 방금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러한 관점에서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